시장 상황이 있는지 성균관대학교의 이강윤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이강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에 또 다른 강연이 겹쳐가지고 다른 강연 때도 이 AI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할까 이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SK에 계신 부사장님들 그다음에 또 해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이제 참석 하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이제 강연 프로그램들 진행하다 보면 이 맨 마지막 시간이 항상 조금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마침 또 이 반도체 얘기를 해야 돼서 조금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좀 하지 않고 좀 동향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고 또 인공지능대학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2020년에 이제 국가에서 인공지능대학원을 3개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같이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 인공지능대학원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하시는 교수님, 반도체 쪽 하시는 교수님, 또 소프트웨어 하시는 교수님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소프트웨어 하시는 교수님이 좀 더 많습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소속에.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개는 간략하게 이렇게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연 때 엣지 AI의 응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서 강연에서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AI의 모뎀, LLM 모뎀이라든지 경량화 모델들.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하고 추론하는 주체가 바로 반도체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그러면 반도체랑 AI 반도체가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한 한 10년 전에 생각한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가 강점이냐 그러면은 가장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존의 CPU는 이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인스트럭션들이 있으면은 그 인스트럭션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특화된 게 이제 기존의 요 인텔의 CPU라든지 그 계열이 되겠고요. 근데 AI 반도체는 키워드는 이제 병렬 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수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느냐.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부터 그래픽 GPU에서 해왔던 게 병렬 처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병렬 처리에 이제 가장 잘 맞는 그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FJ, AJ 이제 그냥 단순한 그런 GPU 혹은 GPU에서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GPU 저희 엔비디아 칩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워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발열이 너무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엣지 단내는 그런 GPU를 쓰기 힘들죠. 그래서 뉴로모픽 혹은 핌 구조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엣지단을 이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대가 옮겨가고 있고 이 세대 구분이 엄밀한 건 아닙니다. NPU 지금 다 섞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엣지단에 사용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저전력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동향을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용은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98% 2022년에 이렇게 2027년에도 한 87%, 9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이 엣지 응용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최근에 어제도 기사에 나왔듯이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하려면 데이터 뭐 AI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전력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포커싱할 부분은 주로 이제 엣지 디바이스, 그 스마트폰이나 혹은 이 워치 혹은 센서 노드와 같은 IoT 디바이스와 같은 쪽에 사용될 수 있는 쪽이고, 그 이제 그 저희가 가전 쪽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로 응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용도 있지만 온 디바이스 시장은 사실 상승세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세츄레이션 될 수 있지만 이건 상승세가 더 급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그 시장 내에서도 이 상승세를 보면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죠. 그래서 나머지 그 여러 응용들이 있지만 요 컨슈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엣지 그런 그 AI 쪽에 그 필요성이 더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개념은 앞에서도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기존에 우리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산하던 거를 요 같은 엣지 그 디바이스 내에서, 요 같은 엣지 디바이스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핸드폰이 되고 웨어러블 기기 혹은 뭐 센서 노드 혹은 뭐 독자적으로 어쨌든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되겠고요. 그 기존 클라우드 기반의 AI들 경우에 이제 그 클라우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고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기본적으로 그 가장 기본은 그 파워, 그다음에 반도체 측면에서 파워,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능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키워드가 이제 경량 모델이 항상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량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뒤에서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그 아까 병렬 연산을 하는 그런 그 아키텍처에서 결국 어떤 컨볼루션, 어떤 레이어를 얼마만큼 쓰고 메모리를 얼마만큼 쓰고 이와 같은 그 부분이 이와 같은 모델로부터 기본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량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기존 클라우드에서 이와 같은 지연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그래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를 또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뭐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게 모델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엣지 AI를 좀 구분을 하드웨어적으로 구분해 보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 뭐 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또 부분이 또 HBM이죠. 그래서 뒤에서 HBM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이제 요 MPU에서 요게 이제 저희가 프로세서, 신경망 처리 장치 MPU에서 어떤 그 연산을 수행한다. 그 뒤에서 연산 수행하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GPU에서 하던 게 곱셈, 덧셈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곱셈, 덧셈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필요한 그런 그 곱셈, 덧셈을 하기 위한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개수들을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이 굉장히 빠르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뭐 HBM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학습할 때도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추론할 때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HBM에서 이거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이제 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커넥션, 그러니까 요 자체만 빠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굉장히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모리들, 그다음에 그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인터커넥션 라인들,
메모리 컨트롤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야 빠르게 학습을 하면서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HBM을 많이 활용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빠른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다. 그게 모티베이션이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이와 같이 그 1세대, 2세대에서 기본은 기본 이제 뉴로모픽 회로 그래서 뉴런하고 시냅스들을 잘 활용한 모양을 보시면 기존의 1세대 반도체 CPU는 이 CPU 코어가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그런 그 연산들 순차적으로 처리하죠. 근데 GPU는 굉장히 그 레귤러합니다. 똑같은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대신 이제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1세대의 경우 우리가 MPU에서 메모리를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그 뉴로모픽 구조에서는 여기를 완전히 이제 모양을 보시면은 완전히 그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은 그 패턴이 굉장히 레귤러하죠. 여하튼 CPU는 일레귤러한데 그 레귤러한 특성들, 그다음에 이런 메모리라든지 데이터 타입들이 굉장히 그 데디케이션 돼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갈수록 그 에너지 이피션시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죠.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뒤에 뉴런하고 시냅스를 좀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하튼 병목 현상, 이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들어가는 이 병목 현상들 있죠. 병목 현상을 이제 이게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뉴런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또 시냅스를 통해서 그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하자. 그러면서 병목 현상을 없애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뉴로모픽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점들을 보면은 GPU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인데 뭐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전력 소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에너지 이피션시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에너지 이피션시 측면에서 보면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가속기, 그다음에 핌 뉴로모픽 이와 같이 갔을 때 가장 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이와 같이 이제 핌 혹은 뉴로모픽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CPU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여기가 바틀렉이 되고 여기에서 에너지 소모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저하가 되고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이 그 메모리 내에서 연산을 하자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례도 있지만 그 국가 차원에서도 그 R&D에 핌 관련된 R&D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메모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요렇게 따로 하지 말고 메모리 내에서 아예 연산을 하자.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로직을 같이 그 연계하는 연산을 메모리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런 구조들에 따라서 삼성 뭐 SK 해서 여하튼 이제 구조들이 있고요. 조금 더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는 요거보다 완전히 레귤러하게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가 하나의 연산 장치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를 이용해서 곱셈도 하고 덧셈도 하고 이와 같은 연산들을 하는 거를 이제 아날로그 핌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생태계를 보시면 뭐 앞에 그림에서도 아마 강의 자료에 나왔고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자료인데요. 여하튼 뭐 테크놀로지컬하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큰 업체들 그다음에 인텔 서킷 벤더들 이렇게 큰 규모의 벤더들이 있고 또 이제 IP를 공급하는 업체들 또 컴파일러
공급하는 업체들 또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 여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디벡스라든지 모빌린트라든지 이와 같은 엣지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그 국내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제너럴한 퍼포스로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그 헤비한 그런 그 GPU를 제공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모바일 쪽에 특화된 그런 그 저전력의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엣지 쪽에 필요하다. 요 업체들 중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이제 그 요구 조건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죠. 그 결국 로우 파워랑 리얼 타임 프로세싱이에요. 키워드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항상 파워 소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속도, 그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퀘어먼트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형태로 구현하느냐를 이제 고려할 때 굉장히 그 굉장히 이제 에너지 이피션트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에너지가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배터리 헝그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연산들만 수행하고 파워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뉴로모픽 컴퓨팅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뭐 말씀드렸는데 뉴로모픽 컴퓨팅이 이제 결국 그 엣지 AI 반도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 그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이 뭐 그 휴먼 브레인 같은 경우에 이게 알파고가 사실은 뭐 AI 연구의 가장 그 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이게 소모 전력이 세제곱센티미터당 10mW 뭐 이런데 CPU, GPU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1000수와트급을 소모하죠. 한 100배 해서 1000배 이상을 이제 소모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을 한다. 라는 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입력을 받죠. 덴트라이트에서 이제 어떤 그 뭐 시각 정보라든지 입력들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받은 정보들이 그 뭐 수집이 되죠. 그래서 엑손 힐락에서 서로 수집이 돼서 엑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이게 하나의 뉴런이고요. 그 다음 뉴런에 또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연결되는 그 통로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이 있고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그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학습한다. 저희가 기억을 한다. 뭔가 새로운 걸 안다고 할 때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요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 연결 강도를 그 강하게 하는 거죠. 그 웨이팅을. 그래서 이 웨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제 수학적으로 필터의 개수라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웨이팅이 얼마 정도의 웨이팅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맞느냐는 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학적으로 모델링한 부분입니다. 이걸 뉴로모픽 회로고 이게 여러 개의 입력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와 같이 모아졌다가 이제 전이차를 가지고 그 전이차가 다음에 프로포게이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고 그게 시냅스의 그 연결 강도 이게 W0라고 하면 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셀 바디에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다가 어떤 웨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냅스 연결 강도라고 보시면 그 웨이팅이 곱해지고 더해집니다. 또 다른 덴트라이트에서 들어온 입력이 더해지고
들어오면은 그게 또 다른 웨이팅과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러면 그게 어떤 액티베이션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인제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그 GPU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은 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연산이 곱셈 덧셈 연산입니다. 그래서 CPU를 NPU 설계를 잘하는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조는 다 요 연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연산들을 인제 어떻게 잘 수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있는 반도체로 구현하는 펑션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FPGA로 구현할 때도 요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들이 들어오면 그 입력들이 어떤 웨이팅과 곱해져서 이게 시냅스라고 했죠. 시냅스의 연결 강도와 곱해져서 이게 서로 더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요게 가장 기본으로 곱셈, 멀티플라이 그다음에 덧셈, 어큐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맥이라고 부르는 연산들을 엣지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레졸루션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요게 인제 하드웨어 컴플렉시랑 관계가 됩니다. 이걸 플로팅 포인트 뭐 30로 할지 혹은 이걸 굉장히 인티저로 할지에 따라서 이 웨이팅 을 곱하는 이 연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GPU로 연산할 때 엔비디아의 GPU 연산은 그냥 디지털로 저희가 멀티플라이 하는 연산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때 곱셈기가 가장 컴플렉시티가 높습니다. 덧셈기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곱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연산들을 수행을 해서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프리퀀시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AI 아키텍처에서 이와 같이 레이어들, 이와 같은 레이어들을 보시면 뭐 1세대 퍼셉트론, 그다음에 2세대 이런 뉴럴 네트워크들, 3세대의 또 뉴로픽 하드웨어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레이어로 어떤 커널 사이즈로 어떤 뎁스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과연 최적이냐. 근데 엣지 AI 디바이스에서는 그걸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덧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레이어들을 얼마나 최소로 수행하느냐.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GPU는 굉장히 제너럴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하드웨어를 모든 가능한 곱셈, 덧셈 가능한 걸 다 두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그 연산들을 수행하는 거고 대신 엣지 디바이스의 특징은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하게 필요한 만큼 어떤 엣지 디바이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레졸루션만큼만 필요한 주파수만큼만 이제 하고 만약에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레졸루션이나 주파수를 높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낮추고 이와 같이 스케일러블하게 동작을 해야 되고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어난 연산들은 이런 연산들이 일어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됐지만 인풋이 들어오고 아까 웨이팅이 들어오고 그러면 인풋과 웨이팅을 서로 연산을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이 개수들을 이제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은 뉴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CNN 구조가 되겠고요. 이걸 구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GPU로 저희가 구현을 하든지 혹은 NPU 혹은 저희가 뭐 피모를 구현하든지 이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커먼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인풋에서 어떤 컨볼루션 연산들을 수행을 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다시 풀링한 다음에 넘기고 이와 같은 구조들을 이제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AI 반도체 보시면은 그 모든 동작들이 굉장히 레귤러합니다. 예, 각 레이어별로 일어나는 동작들이 아까 말씀드린 곱셈, 덧셈 연산들이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고 얼마만큼 데이터를 우리가 리덕션 해가지고 다음 단으로 넘기고 하느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CPU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경량화 모델이 없으면 이 그거에 따라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제 언론상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경량을 하는가에 따라서 요 뎁스도 줄고 요 사이즈도 줄고 다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앞에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페이스를 인식하는 거, 그 사람의 얼굴 인식한다고 할 때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입력이 들어와서 그 경로에 있는 그 웨이트들을 얼마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의 개수들이 계속해서 어댑테이션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기본 원리는 요 연산된 결과를 보고 매트릭을 정의한 이후에 그 에러 값이 제로가 되도록 백워드 방향으로 개수들을 계속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이 들어왔을 때 사람 얼굴로 인식될 때까지 그 레이블이 인식될 때까지 필터 개수를 계속해서 어댑테이션을 바꾸는 과정이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개수들을 계속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읽고 이런 연산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개수들이 필요하고 레이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론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작은 그런 뎁스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 내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산량이 필요하고 또 메모리 양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 내에 이런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 연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거라고 했었죠.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 인풋과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거다. 이거는 어느 AI 반도체 설계하는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한다는 거, 반도체 내에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제 모델을 가지고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을 때 이제 트레이닝 한다는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필터 개수들 경로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추론은 이제 트레이닝된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실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학습할 때 이제 뭐 강화 학습 뭐 또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내가 이 패턴을 인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의 개수를 계속해서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어댑테이션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거를 조금 더 결과치를 가지고 그 강화 학습하는 그런 방향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산들이 됐을 때 인포용이 들어와서 필터 개수들이 있을 때 역방향으로 에러를 계속 계산하면서 아이터레이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아이터레이션 과정을 위해서는 필터 개수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0.8이었다. 0.8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바꿨을 때 0.5 그런 식으로 0.8이었다 0.5 그런 식으로 되면서 그걸 계속 메모리에 저장하고 액세스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하는 과정들이 백프로포게이션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여러 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예만 보면 VGG 넷이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여기 보시면 인풋이 있고 컨볼루션 프리해서 풀링해서 이런 앞에서 보셨던 컨볼루션 연산 풀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엣지 디바이스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의 연산에 필요한 필터 개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터 개수들을 다 더해서 보면은 그게 하나당 지금 그 96메가바이트 그다음에 조금 더 파라미터 수로 보면은 138입니다. 보통 이제 이 칩 내부에 뭐 메모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양입니다. 메가바이트면 일반적으로 D램이나 뭐 SRAM 이렇게 외부 소자들일 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데 이거를 그 온칩 내에서 만약 인퍼런스를 한다. 그래서 SRAM을 써서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메모리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또 파워 소모도 커지고 코스트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코스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가격을 신경 안 쓰고 만들죠.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근데 엣지 디바이스는 컨스트레인트가 이와 같은 이 메모리 사이즈 그게 결국 칩 사이즈에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HBM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HBM하고 결부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HBM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메모리 액세스를 빠르게 할 거냐가 키죠. 그래서 이걸 버티컬로 쌓을 때는 이 기본적인 그 딜레이드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개의 다이들을 적층을 하는데 적층을 해서 TSV를 통해서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HBM 기술이 또 결부가 됐을 때 훨씬 더 빨리 우리가 그 연산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뭐 시간 관계상 HBM 관련된 내용들은 뭐 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그래서 HBM도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 같이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엣지 AI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와 같은 레이어들을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느냐가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이 설계된 네트워크 한 컨볼루션 레이어 내부를 보면 이 연산하는 거랬죠. 입력에다가 개수 곱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함. 근데 이제 이 개수를 뭐 GPU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프리시전을 높게 해가지고 뭐 32빗, 뭐 64빗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엣지에서는 이와 같은 이 개수들을 그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를 쓴다거나 굉장히 하이 프리시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경우 이 바이너리로 이제 구현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1아니면 0이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애큐러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의 아까 제가 이 개수가 뭐냐면은 사람의 그 시냅스의 연결 강도라고 있죠. 시냅스의 연결 강도는 사실 아날로그거든요. 0부터 1까지 레졸루션이 거의 무한대인데 그거를 이제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개수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이건 극단적으로 심플한 경우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이너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조금 더 그 인티저로 좀 개수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 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애큐러시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근데 알렉스넷을 돌렸을 때 플로팅 포인트로 한 거랑 바이너리를 한 거랑 거의 그 애큐러시 디그레데이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훨씬 간단해지지만 맥 연산은 간단해지만 애큐러시는 거의 디그레데이션 없다. 이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자료에 보듯이 이게 이와 같이 많은 연산들이 그 실제로 애더나 멀티플라이 하는데 드는 파워죠. 이게 애드나 멀티플라이 드는 파워가 상대적으로 요만큼인데 보시듯이 SRAM을 읽고 쓰는 파워가 애드나 멀티플라이 하는 파워보다 100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이 액세스하는 요 부분 액티베이션을 어떻게든지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게 에너지 효율적으로 하는 게 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컴퓨터에서 그 연산에서 메모리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결합하자. 마치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창고에 가가지고 그때마다 건너와요. 그러면은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바쁜데 창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아예 창고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라는 게 프로세싱 인 메모리 혹은 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연산 효율을 나타낼 때 우리가 톱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톱스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맥 멀티플라이하고 어큐뮬레이션 곱셈하고 덧셈하는 그 연산기 개수하고 주파수에 관련된 걸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주파수 그다음에 정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게 하고 굉장히 프리션 높게 하면 좋은데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이거를 컴프로마이즈 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나오는 톱스 혹은 요거를 이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낼 때 톱스 퍼 와트로 표현하는데 GPGPU랑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NPU의 그런 성능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 정밀도의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 관계가 있고 또 플로팅 포인트 퍼 세크에서 플롭스라고 하는 또 단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1초에 몇 번 하는지 같은 단위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동향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한 게 그 하드웨어 AI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할 때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저도 이제 AI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하고의 교류가 많지 않을 때 조금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경량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있어야만 설계가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해놓고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셋을 확보가 돼 있어야 그걸로부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같은 이제 그 컨볼루션 연산을 최소화하는 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뭐 방법이 그 모델을 초경량 모델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BNN 구조로 바이너리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개수들을 전부 다 바이너리로 연산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량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경량 모델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VCC넷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수들을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수가 줄고 이게 결국은 면적, 메모리 사이즈, 그 다음에 파워 소모랑 결부가 된다. 그래서 경량 모델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LLM 모델 있죠. LLM 모델은 굉장히 거대한 모델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적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취지가 아니고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경량 모델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애큐러시는 약간 희생하더라도 원하는 엣지 디바이스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뭐 앞에서 나왔지만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여하튼 뭐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최적화가 안 되면은 이 엣지 AI 반도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그 인공지능 대학원도 그렇고 과목들이나 이런 교육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해서 근데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팀 티칭의 형태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다루는 과목을 반학기는 이 분이 강의하고 반학기는 다른 교수님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거 반드시 코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야 제대로 최적화된 엣지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엔비디아는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뭐 앞에서 나왔던 여기 업체들이 있죠. 뭐 디벡스, 모빌렌트, 뭐 특히 이제 그 엣지 AI 반도체용으로 지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또 회사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냥 회사 이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스카이칩상 회사를 설립을 해서 6년째 지금 관련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또 진행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으시면 자료를 보시고 제 강의 일단 시간 꽉 채웠네요. 일찍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이강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